예상께 통쾌 정치 토크쇼 정치인싸 함께하는 분들 소개부터 가겠습니다. 이번 주는 제가 소개를 한번 올리려고 하는데요. 김준호 위원장, 김재섭 위원장 나와주셨고요.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설주환 부위원장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가칭 개혁신당의 김용남 위원장도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용남입니다. 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이 네 분과 함께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김재섭 위원장님께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네.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한동훈 비대위원장 지지자들을 제재해달라 네. 뭐 이런 요청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기사를 한 5번을 내용이에요? 읽은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잘 이해가 안 돼가지고 도대체. 그러니까 결국에 내용은 이런 거예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팬클럽이 있습니다. 위드훈이라고 하는 팬클럽이 있는데 위드훈이 네 글자입니다. 네, 그 위드훈이가 한 비대위원장이 살기 위해서는 윤 대통령과 차별화를 해야 된다. 그리고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도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야 한다. 뭐 대충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맞는 발언들을 한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을 봤던 건승코리아라고 하는 건승코리아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지지하는 모임이 건승코리아입니다. 예. 회원수가 약 8만 5천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예. 여기에서 아니 우리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 때문에 그 자리에 있는 건데 윤석열 대통령한테 힘을 실어야지 자꾸 뭐 김건희 특검법이라든지 윤 대통령에 대한 비방이라든지 이런 거 하면 안 되지 않느냐, 제재를 요청한다라고 해가지고 제재를 요청했다라는 그런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 위원장의 지지자들이 윤 대통령과 좀 선을 그어달라라고 한 거네요. 그런 거죠. 그래서 대충 뭐 국민의 보통의 상식 수에서 이야기를 한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당내에서도 그런 목소리가 안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현역들조차 말을 안 할 뿐이지 뒤에서는 다 그런 얘기를 해요. 이거 차별화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8만 5천 명이라는 많은 회원수를 가진 건승코리아의 운영진 10명이 이를 대해서 제재 신청을 하니까 뉴스가 된 거죠. 아니, 그건 당내에서 목소리가 안 나오는 거죠. 들리게 얘기를 해야지. 안 들리게 뒤에서 얘기하는 건 목소리가 안 나오고 있는 거죠. 안 들리게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그러면 당이 분열되는 거 아니에요? 팬층이? 당 지지자들이? 아니 근데 이게 저희가 분열이 무서워서 해야 될 걸 못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걸로 분열될 거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그래도 국민의힘이 선거 때 우리가 이겨야 된다고 생각하면 무서울 정도로 바뀌기도 하고 모이기도 하고 하는데 사실은 건승코리아가 요구하는 것보다는 위드훈이에서 주장하는 바가 저는 조금 더 타당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뭐 이 정도의 분열은 뭐 그런데 사실은 저는 민주당에서의 팬덤 정치 간의 대결이나 갈등 때도 그렇고 제가 너무 올드스쿨이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노선과 가치에 기반해서 논쟁을 개파 싸움을 하면 이해가 가는데 개인 인물에 대한 어떤 권력 쟁투를 기준으로 이걸 하는 건 되게 좀 우습지 않냐라는 것이 첫 번째고 맞는 말씀입니다. 네, 두 번째로는 용산 출입 기자나 오래된 법조 출입 기자 혹은 국민의힘 쪽 여당 반장급 이제 출입 기자 얘기를 들어보면 김건희 여사와 한동훈 장관의 관계는 매우 특수하고 돈독하다. 이게 정설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지지층의 생각이나 전략적 판단을 놓고 보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김건희 여사랑 뭐 거리를 둔다. 이거는 좀 쉽지 않아 보이고요. 하지만 중요한 건 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당과 청이, 당과 용산이 어떤 관계를 가질 것이냐, 어떻게 수평적 관계를 가질 것이냐의 그 논쟁 혹은 그 전략 판단은 사실은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요구되는 거겠죠. 당연한 거 아닌가요? 이건 어느 정도 예상됐던 상황이죠. 왜냐하면 미래 권력이 급부상을 하면 현재 권력하고 충돌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예상이 됐는데 문제는 현재 권력이 미래 권력을 거의 만들어줬단 말이죠. 예. 그리고 너무 일찍 띄웠어요. 아직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초반이잖아요. 아직 2년도 안 된 상황에서 법무부 장관, 그다음에 비대위원장을 만드는 과정, 그리고 지금 각종 여론조사에서 보면 차기 대권 지지도 부동의 1위란 말이죠. 그럼 이미 미래 권력화가 된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하늘에 태양이 2개 떠 있을 수는 없거든요. 하나는 져야 돼요. 그러면 지금 임기 초반인 현 대통령이 원래 떠 있는 게 맞죠. 그리고 미래 권력은 수면 아래에 잠겨 있어야 되는 시기적으로는 그런 상황인데 문제는 현재 대통령이 지지율이 너무 낮아요.
국민의 인기가 너무 없어요. 그러다 보니 미래 권력이 급부상할 수밖에 없고 이거는 뭐 그냥 자명한 이치예요.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이 동시에 떠 있을 수는 없거든요. 이게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윤 대통령이 존경하는 전두환 씨의 모델을 따라가지 않을까. 전두환 노태우의 모델을 따라가는 스타일로 아마 가지 않을까 싶은데 그것도 임기 말이었거든요. 전두환 대통령이 어떤 재직 시절에 거의 말기에 어떤 노태우 대통령한테 전 대통령한테 이걸 넘겨주면서 어떤 이런 뭐 모사를 뭐 나를 밟고 가라라는 어떤 내용이 있었는데 그래도 김영남 의원님의 말씀에 비추어 봐도 너무 좀 이른 감이 없잖아 있어서 조금 걱정되는. 그러니까 앞으로 2년 동안 어떻게 이 네 분을 어떻게 잘 만들어 갈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그리고 같습니다. 사실은 뭐 그건 이재명 대표한테도 적용되는 거지만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도 지금 여권에서 1등 대선 주자잖아요. 그 여권의 1등 2년차, 3년차 1등 대선 주자가 끝까지 대선 후보가 된 적이 있나요? 저는 기억이 없어요. 네, 뭐 맞아요. 최근에 출마 예정인 뭐 김무성 의원도 그랬었고, 뭐 이낙연 총리도 그랬었고, 사실은 어떤 1등 잠재적 1등 대권 주자의 저주랄까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이분들도 굉장히 지금 신경이 곤두서 있을 거예요. 이렇게 쭉 완주를 끝까지 5년차까지 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지켜볼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시시각각 새로운 정치 세력이 뭐 대두되는 거는 또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만 또 강력한 팬덤 기반하의 정치가 옳으냐 그르냐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마중물 토크 이쯤에서 하고 광고 듣고 와서 본격적으로 토크 시작해 보도록 하죠. 유쾌한 정치 토크쇼 정치인싸. 네, 여러분은 정치인싸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일요일 정치인싸 여론조사 하나 소개해드리면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엠브레인 퍼블릭, K스탯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가 지난 8일부터 10일에 실시한 전국 지표조사인데요. 정권 심판론이 처음으로 50%대를 기록해서 최고치를 찍었고 반면 정권 지원론은 처음으로 40% 미친 39%로 나왔다고 합니다. 참고로 이 조사 결과는 휴대전화 가상번호 100% 전화 면접 조사 방식으로 실시가 됐고요. 이 결과가 MBS에서 22대 총선에 대한 이 응답자 인식을 조사하기 시작한 이래 가장 큰 격차로 벌어진 조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권 심판론이 그만큼 강하다라는 결과인데 다들 어떻게 보셨는지요? 용산 큰일 났네요. 용산 용산 큰일 났다. 대통령실에서 유일하게 참고하는 여론조사가 NBS거든요. 사실은 다른 건 안 봐요. 왜냐하면 그동안 NBS가 그래도 수치가 제일 좋게 나왔었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딴 거는 이런저런 이유로 이거는 뭐 못 믿겠다 이러고 유일하게 참고하는 여론조사 지표가 NBS 거였는데 이거마저도 지금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기댈 데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앞으로 뭐라고 설명을 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MBS를 우리가 먼저 이야기를 했는데 한국갤럽 조사 결과에서도 비슷하게 나왔어요.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무선전화 가상번호 인터뷰로 진행한 조사 결과인데요. 정부 지원론 35%, 정부 견제론 51%로 좀 격차가 벌어지게 나왔거든요. 지금 저희가 말씀드린 여론조사 결과는 모두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에서 자세하게 참조하시면 됩니다. 맞아요. 전국 지표조사가 다른 뭐 갤럽이나 뭐 다른 리얼미터나 이런 거보다 몇 퍼센트는 맞아요. 정부 쪽이 높게 나왔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딴 거는 이런저런 이유로 안 보고 아예 보질 않고 MBS만 그동안 봐왔거든요. 근데 최근에 그 논리는 그런 식인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최소 35%가 나온다. 물론 다른 업체에서 하는 거는 그보다 낮게 나오는 것도 많습니다만 35% 이상 나오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적극 투표층이다. 모두 다 투표소에 가서 투표를 할 거다. 근데 총선 투표율이 60% 안팎, 어떤 때는 60%에 못 미치는 투표율이 나오니까 이게 투표하는 사람 기준으로는 과반을 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비슷한 기적의 논리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야, 신기하네요. 그러니까 저는 아마 투표율은 저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도 그거보다 높을 것 같아요. 높을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강서구청 보궐선거가 보궐선거였기 때문에 상당히 뭐 사전 투표도 있고 했지만 평일에 투표를 했었잖아요. 근데 직장인들이 정말 적극 투표를 했거든요. 예. 뭐 퇴근하고 일찍 가서 하기도 하고 점심시간 때 가서 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만큼 어찌 보면 투표에 대한 지금 국민들이 심판을 해야 되겠다. 내 의사를 표출해야 되겠다라고 지금 굉장히 이게 들끓어 올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지금 뭐 정부 여당에서는 투표율이 굉장히 낮기를 기대하겠지만은 저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보다도 높을 것이다. 그러니까 예년에 보통 선거에 비춰봤을 때도 60에서 65%대가 오는데 저는 70%를 넘기거나 아니면 70% 근처에 근접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다고 한다. 70%까지. 네, 근데 대통령 선거가 보통 78%, 80%를 넘기네 만에 이러거든요. 그러면 거의 그렇게 큰 차이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의 현 상태로 간다면 정당 지지율보다 가장 중요한 건 이 어떤 다음 차기 선거에서 정부를 지원할 것인가 아니면 정부에 대한 견제론을 할 것인가 아니면 대통령의 지지율이 가장 큰 지표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에서 일단 빨간불은 이미 들어와 있었는데 여전히 빨간불이 노란불로는 안 바뀌네요. 그런데 이제 의아한 게 최근에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제 비대위원장으로 되면서 굉장히 관심도 모으고 화제성도 있고 팬들도 확 끌어당기고 있잖아요. 이게 왜 이 국민의힘의 지지율로 이어지거나 지금 정권에 대한 지지율로는 안 이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뭐 정부 지원론이 35%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금까지 했었던 일이라고 생각하면 35%를 45%로 만든다기보다는 35%를 전부 투표장으로 다 35%가 다 나가게 하는 일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끼리도 항상 하는 얘기가 이게 당 행사에 가서 오는 반응을 그러니까 거기 계신 분들의 반응을 일반 유권자의 반응으로 착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왜냐하면 거기는 대개 신년 할애회 같은 경우에는 현역 국회의원들 그다음에 현역 국회의원이 당협위원장으로 있는 그 지역의 당원들 이런 분들이 오시거든요. 근데 해당 국회의원들이 모셔온 당원분들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바라보는 관점은 정말로 환호 그 자체죠. 그러나 우리 당에서 한 발자국만 벗어났을 때 뭐 국민의힘을 바라보는 관점,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바라보는 관점, 윤석열 대통령을 바라보는 관점은 냉랭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현실들을 우리가 명확하게 파악을 해야 될 것 같고 35%를 단단하게 그러니까 단단한 35%가 예. 됐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한동훈 효과라고 부를 만한 것이 냉정하게는 우리가 찾아보기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확장을 했다기보다는 그냥 기존 지지층을 그렇죠. 굳히는 역할이었다. 김영남 의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은 이제 MBS 지표 조사가 저는 뭐 대통령실 봤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우리가 여기 신년 여론조사 이야기할 때 제가 중요하게 보는 게 MBS랑 갤럽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여기는 급락이 없어요. 급변하지 않아요. 네, 되게 완만하게 늘 움직이거든요. 근데 보수적이지. 그래서 MBS와 갤럽에서 움직였다는 거는 저희가 훨씬 예민하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얘기를 예. 그때 신년조사 때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거 되게 무겁게 새기고 있어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효과는 전형적인 신상 효과예요. 신상 효과. 예, 신상품이기 때문에 곽강을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치권만큼 항상 신상이 대우받는 업종이 없어요. 과거를 돌이켜 보면 2011년도에 안철수 처음에 등장했을 예. 때 얼마나 뜨거웠죠. 뜨거웠어요. 예. 뭐 열광 아무 조직도 없는 사람이 대권 후보로 그냥 바로 올라갔었잖아요. 그리고 2017년 대선을 앞두고 미국에서 귀국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얼마나 뜨거웠어요. 왜냐하면 정치권은 구인물에 대해서 식상한 국민들이 항상 많기 때문에 새 인물이 정치권에 들어오면 그 사람에 대해서 열광합니다. 근데 이걸 오래 끌고 갈 수 있는 능력이 과연 그 사람이 갖추고 있느냐? 이거는 몇 달 검증 기간을 거치면 드러나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여지고 있는 팬덤 이런 것은 전형적인 신상품 효과다. 이렇게 보고 이거를 본인의 단단한 정치적 기반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것은 한동훈 위원장의 어떤 정무 감각 내지는 갖추고 있는 정치력의 문제인데 리더십의
문제라고 보여지는데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퀘스천 마크예요. 그러니까 김진우 위원장이요. 그 국민의힘이 수도권에서 가장 대승을 한 선거가 2008년 총선이랑 2022년 지방선거인데 2008년 총선이나 2022년 지방선거의 특징은 대선 직후에 이뤄진 거기 때문에 어쨌든 정권을 잘해봐라라고 하는 여론이 있었다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대선 결과에 실망한 진보 진영 혹은 민주 진영의 유권자들이 투표장에 안 나와서 50% 초반, 오늘 50%조차 되지 않는 투표율 18대 총선 같은 경우를 기록했기 때문에 아까 김용남 의원께서 얘기한 기적의 논리가 실현된 거죠. 아, 그 당시에는. 보수의 모든 적극 지지층은 다 나오고 진보는 안 나왔어요. 그래서 결과가 그렇게 된 거거든요. 지금은 상황이 다르잖아요. 다르죠. 그러니까 보수는 그대로 있는데 진보가 왔다 갔다 스윙을 했는데 투표 여부로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어차피 수도권에서 쉽지가 않다. 그렇다면 이제 부동산 악재가 사실 그동안 민주당을 좀 괴롭힌 부분이 예. 있었는데 지금 또 그 부분과 관련해서 다른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신상 효과를 넘어서는 혹은 신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인재 영입에서 이제 해야 되는데 자유투를 미스하면서 이제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영입된 인재나 한동훈 비대위에 있는 비대위원 구성에서의 막말 논란 등이 악재로 작용하면서 충분히 그 컨벤션 효과를 못 누리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관련해서 이준석 전 대표가 그 횟집의 비유를 한 게 좀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회가 안 바뀌고 이제 꽁치구이나 다른 반찬들이 바뀌어 봤자다. 회가 맛이 없으면 회를 바꿔야 된다라고 하면서 한 위원장이 이제 윤 대통령에게 할 말 안 하면 제2의 황교안이 될 거다라고까지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건 이준석 대표가 꾸준하게 얘기했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탈당을 하면서도 얘기한 게 윤 대통령이 바뀌어야 된다. 예. 근데 왜 윤 대통령이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를 국민의힘에서는 아무도 못 하느냐라는 부분이었거든요. 근데 국민의힘에서도 최근에 이제 김건희 리스크라는 말을 서서히 꺼내면서 조금씩 변화하는 거 아니냐 이런 평가도 그럼에도 나오긴 불구하고 해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도이치 특검법이라고 굳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음. 이게 어떤 정말 무슨 볼드모트도 아니고 예. 그 이름을 입에 올리지를 못하나 봐요. 근데 저는 그것도 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재명 대표에게 그 비판을 했던, 민주당을 비판하면서 무슨 절대 존엄을 모시고 있어서 그렇게 말을 못하느냐 하는데, 정말 본인이야말로 절대 존엄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은 참 이름을 올리기도 못하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특히나 김건희 특검법이라든지 어떤 기존의 어떤 그 이념을 우선시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그러한 뭐 정책들, 홍범도 뭐 동상 이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분명한 언급이 있었어야 한다 보여요. 분명한 네, 네. 그런데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기자들이 물어도 그건 여기서 얘기할 게 아니죠 하면서 그냥 가버리거든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계속 회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불꽃이 올라가서 터지고 그냥 사그라들면 그 다음에는 그냥 그 원래 있던 광경이 보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한동훈이라는 정말 아까 말씀해주신 신상 효과인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본질적인 부분, 정무, 정책, 그다음에 총선을 대비하는 어떤 내용들, 이제 그런 걸 가지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도층, 양측의 30%, 35%는 결국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중간에서 중도층이 어떻게 볼 것이냐에 따라서 저는 결과가 달라진다고 보는데, 중도층에서는 그런 걸 보는 거예요. 한동훈이라는 사람 신기는 하죠. 예. 맨날 저렇게 뭐 국회에 싸웠던 사람인데 지금 내 눈앞에 있으면 저도 가서 한번 사진 찍어볼까 이렇게 하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보통 이게 조금 지나가면 이제 판단할 때 그럼 너 뭐 할 건데 이런 얘기를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이준석 대표가 정확하게 짚었다고 보여요. 그러니까 바뀌어야 될 건 윤 대통령인데 바뀌어야 될 분은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계시고, 그러면 그걸 바뀌라고 얘기해야 될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그런 말조차도 못 하고 있는 것이 여전히 그대로 가고 있다라고 보입니다. 제가 그저께까지는 국힘 소속이었잖아요. 예. 정확하게 이틀 전까지. 그때는 항상 어떤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 내지는 인사 이런 게 나오면 생각나는 노래가 있었어요. 왜 슬픈 예감은 들린 적이 없나, 한 번도 저 틀린 적이 자리가 없어요. 이상한 것 같아요. 저 자리에 여기 성철이 형도 앉으면 뭔가 노래하다가 장기자랑을 하고 싶은가 봐요. 아니 왜냐하면 FM이야. 10월 11일 날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를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윤석열 대통령이 바뀔 것 같은 모습을 보였어요. 국민은 늘 옳다. 그리고
이념보다는 뭐 민생이다. 근데 1월 초에 나온 대통령의 신년사를 보면 완전히 2달 전으로 완벽하게 돌아갔어요. 돌아갔다. 그러니까 뭐 이권 패거리 카르텔 뭐 이런 얘기가 하면서 워딩이 똑같아졌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강서구청장 세졌다는 선거 평가가 전으로 있죠. 그냥 돌아갔는데 최근에 인사도 그렇죠. 인사 면면을 봐도 바뀐 게 없어요. 근데 이렇게 바뀌지 않고서는 여당이 선거를 치르기가 어렵거든요. 더군다나 수도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준석 전 대표가 횟집에서 제일 중요한 회가 바뀌어야지 반찬 바뀐다고 그게 장사가 되냐 이 얘기는 매우 적절한 비유인 것이죠. 근데 안 바뀔 것 같아요. 근데 그 바뀌어야 된다라는 그 신호탄이 사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그렇죠. 거부권 여부였잖아요. 당 내에서, 그러니까 국민의힘 내에서는 좀 이거 거부권 하면 안 된다라는 목소리는 없었나요? 공개적으로 목소리 난 거는 거의 없었고요. 예. 제가 가끔 방송에서 이거 해야 된다 이거. 다만 특검의 수사 개시 시점만 총선 직후로 변경하는 수정안을 국힘이 먼저 내자. 예. 그래서 여야 합의로 처리하고 대통령 거부권 행사 안 하는 거로 이 문제를 정리해야 총선을 치를 수가 있지. 이거 거부권 행사해 갖고는 총선 안 된다라는 얘기를 방송에서 했는데 김재선 위원장이 아까 얘기한 대로 뒤에서는 다 그런 얘기들을 해요. 뒤에서는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없을 뿐이지. 그러나 저처럼 그러니까 예를 들면 김영남 의원님처럼 시기 조정을 한다든지 아니면 예. 저희가 받아들이되 뭐 특별감찰관이나 제2부속실을 같이 해야 전향적으로 돼야 된다든지 이렇게 말하자면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거 어영부영 할 게 아니다라고 주장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당에서 힘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네. 언제 그것도 날아가도 맞죠. 이상한 사람. 이제 이런 사람들만 말하자면 이제 목 내놓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데. 예. 그러니까 영남에서는 일단 공천 자체가 너무 중요한 이슈가 돼버리다 보니까 이걸 금기처럼 쉬쉬했던 거지만은 선거가 가까워질수록 이게 그냥 마냥 미룰 수 있는 문제는 아니게 된 거잖아요. 전 국민이 다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기 네. 때문에 그래서 이야기는 했지만은 앞으로 뭐 모르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재의결을 이제 곧 해야 될 거고 여기에 대해서 아직까지 우리 당이 대응할 만한 그리고 좋은 모습을 보여줄 만한 기회가 남아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뭔가 달라지지 않을까라고 그러니까 희망을 좀 섞어봅니다. 최근에는 이제 국민의힘 중진들까지도 김건희 리스크를 언급을 하면서 관리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거부권 행사 이후에 민심에 좀 영향이 있다고 판단한 게 아닌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광고를 일단 듣고 와서 이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유쾌 상쾌 통쾌한 정치 토크쇼 정치 인싸를 듣고 계십니다. 네, 정치인싸 일요일 방송 2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국민의힘 중진들 사이에서 김건희 리스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1부를 마무리했는데요. 최근에 어떤 분위기가 감지됐길래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가요? 제가 예상해 보면 이거 제 표결 시점이 언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하면 저는 통과될 가능성이 꽤 높다고 생각을 해요. 국민의힘 내부에서 반란표가 나올 거예요, 분명히. 그럼 반란표가 생각보다 많을 수 예. 있다. 왜냐하면 이거 무기명 투표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를 이 상태로 대통령 거부권 행사하고 재표결해서 폐기하는 쪽으로 가면 도저히 선거를 못 치른다. 왜냐하면 부울경이 흔들려요, 지금. TK는 그나마 아직은 괜찮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부울경에 있는 현역 의원들이 아이 찍어.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원하던 당 장악력은 거의 제로로 가까워지는 겁니다. 예. 이게 통과가 되는 순간에 그러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제 보조를 안 맞출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하고. 자기 살 길 찾아갈 겁니다. 그야말로 현재 권력과 미래의 권력이 정면으로 충돌하면서 현재 권력이 지는 상황이 벌어질 거예요. 그러면 같이 움직여야 될 한 위원장과 이제 용산이 좀 찢어지는 모양새 아닌가요? 한동훈 위원장도 자기 살 길 찾아가야죠. 이제는 뭐 같이 죽을 수는 없다.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요. 요거는 전화 인터뷰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 한 위원장하고. 근데 시기가 너무 빠른데요. 그러면 어. 진짜 집권 이제 2년 차이, 이제 3년 차이고 횟수로 치면 이제 기간이 이제 2년 남짓이 되는 건데 총선이 끝나면 근데 결국에 대통령의 권력도 국민의 지지에서 나오는 겁니다. 국민의 지지가 이렇게 약하면요. 권력 행사가 제대로 먹혀들지 않아요. 지금 보세요. 사실은 검찰에서 이 김건희 그 사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왜 아무런 결정을 안 하고 잡고 있겠어요. 원래 대통령의 권한이 세고 국민의 지지가 높으면요. 그냥 눈 감고 무혐의 결정을 할 수도 있어요. 뭐 일부 올바르지 않은 검사들이라면 그런 그릇된 결정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안 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맞아요. 네.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게 또 어떤 이슈가 있냐면 예를 들면 비국힘 200석론을 하면 개헌론을 얘기하면 시민분들께서는 정치권이 오만하다. 아무리 심판론이 득세하더라도 예. 라고 얘기할 텐데 김건희 특검을 하기 위해서 200석이 필요합니다. 노란봉투법을 하기 위해 200석이 필요합니다. 이태원 특별법을 전세사기법 특별법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200석이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민생 200석 연대론 같은 게 나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지금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 정의당에서. 아니에요. 정의당. 그런 공표하시는 면에서 거 봤을 아니에요? 때 세일즈를. 오히려 국민의힘에서는 그런 거를 진화하려면 전략적으로 이 부분이 제일 약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선택의 필요성은 있겠죠. 근데 이제 과연 할 수 있냐.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혹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저는 그 부분은 좀 부정적으로 봅니다. 차라리 뭐 그렇게 할 분들이 있으면 벌써 지금 뭐 김용남 의원처럼 벌써 이제 탈당을 이미 하셨을 거다. 그런 분들은. 그래서 제가 볼 때 현재 국민의힘에 남아있는 분들이 그런 선택을 할 가능성에 대해서 좀 낮게 봅니다. 해도 뭐 한 7, 8명까지 될 수 있겠지만 20명까지 과연 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부정적으로 본다는 거죠. 제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열심히 유도해 놨는데 그걸 찬물을 확 던지시네. 아니 저도 네. 솔직히 이제 뭐 김준우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에 조금 이어간다 그러면 저는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뭐 찬성 내지는 뭐 전향적 태도를 보인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반란표는 안 나왔으면 좋겠는 게 왜 그러냐면 왜요? 반란표가 나오면 너무 부끄러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한 달 사이에 악법이 좋은 법으로 바뀔 리는 없었을 거 아니에요. 한 달 사이에 바뀐 사정이라고 한다 그러면 내 이름을 걸고 투표를 하느냐 내지는 내 이름을 걸지 않고 투표하느냐 그다음에 그 전에 공천 여부가 결정되어 있느냐 이 변수는 이거 하나밖에 없는 거거든요. 법 자체가 바뀐 게 아니에요. 갑자기 나쁜 법이 되거나 갑자기 좋은 법이 된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반란표가 나왔을 때 그 반란표의 의미는 철저하게 공천이 어려울 것 같다. 그래서 첫 번째 거부를 행사했었던 거, 이 법이 나쁘다고 악법이라고 정의를 했었던 이유는 어떤 국회의원으로서의 소신과 양심에 따라서 한 것이 아니라 공천이 두려워서 나는 반대한 거다처럼 비춰질 게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차라리 반란표 안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아니 근데 지금 이 특검법에 관한 여론 자체는 굉장히 높잖아요. 근데 여론 비율로 의석수를 계산을 해보더라도 국민의힘에서도 분명히 찬성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그게 저는 공천 여부로 저는 그분들에 대한 폄하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요. 본인들의 어떤 소신에 따라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이제까지는 당론이라는 것이 있었으니까 아무래도 그냥 다 퇴장해 버렸잖아요. 제일 처음에 하면서. 근데 만약에 공천 여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뭐 기정사실화 된다고 하면 안 들어와 버리면 되거든요. 전화기 꺼놓고. 전화기 꺼놓고 안 들어와 버리면 돼요. 민주당 의원들하고 야권 의원들은 다 들어가고 만약에 한 20명 정도만 아니면 12명, 18명 정도만 전화기 꺼놓고 안 들어가 회의장에 안 들어가 버리면 그냥 그대로 통과되는 거예요. 제2가.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이 김건희 특검법과 관련해서 국민의힘의 반란표가 나오는 상황은 현역 의원들이 공천 배제된 경우에 많이 나올 거다 이렇게 예상들을 하는데 그래서 저는 지금 재결 시점이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저는 조금 달라요. 왜냐하면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내일 모레 그러니까 화요일 날 첫 회의를 합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공천 진행 과정이 빨리 진행될 수 있어요. 그래서 2월 10일까지 웬만한 뭐 경선 지역, 전략 공천 지역 이런 거를 정하겠다는 입장인데 제가 만약에 비윤계 현역 의원이다. 그러면 제가 공천 배제 결정이 나기 전에 이 재표결을 통해서 이 법이 통과돼요. 그러면 대통령실의 당 장악력은 급속히
약화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공천에 대한 어떤 방향이 결정되기 전에 이거를 통과시켜 버리면 대통령실에서 당을 어떻게 컨트롤할 방법이 없어요. 그때부터는 정말 분리가 됩니다. 용산과 국민의힘은. 저는 그런 방법을 쓸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본질적으로 물론 이게 이제 무기명 투표고 예. 여의도의 원칙과 상식은 공천과 당선이기 때문에 뭐 이제 분노에 찬 예. 이제 뭐 그런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추론할 수 있지만 사실은 또 한편에 이런 걸 좀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여론이 안 좋기 때문에 선거에 불리하기 때문에 전략적 선택을 해야 된다. 우리 이제 야권 쪽의 정치인들이나 패널들은 그런 얘기를 하죠. 근데 지금 이 국민의힘 현역들 중에 그런 생각을 고민하실 분은 수도권 몇 분밖에 없고 영남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 유승민 딜레마라고 하는 것이 유승민 대표의 행보가 수도권에서 호가 많은데 영남에서는 결국 배신자 낙인을 찍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런 거 똑같은 거예요. 제가 국민의힘에서 어떤 그 정치인이 그런 선택을 했을 때 영남에서는 배신자라 그럴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어려울 땐 말이야. 하나의 대우로 가야지. 네가 거기서 이탈하면 어떡해. 라고 하는 비율의 그 유권자를 가진 대상으로 하는 현역 의원들이 압도적인 비율이 많기 때문에 예. 그럼 이제 수도권에서 고군분투하는 김재섭 위원장이나 김용남 의원 뭐 지금 다른 당으로 가셨지만 이런 얘기를 하지만 현역들은 야 내가 서 있는 땅의 풍경은 달라라고 얘기할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러다 하더라도 조금 그 뭐 큰 것도 아니고 뭐 결혼 전이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유권자들의 소리가 훨씬 더 많이 들릴 거란 말이죠. 그런 고민까지 이제 같이 봤을 때 저는 이제 이탈률이 굉장히 낮을 것이다라고 보는 그럼 거예요. 영남 의원님들의 선당 후사가 필요한 때네요. 근데 네. 선당 후사는 저는 양당에서 본 적이 없어요. 선사 후사를 주로 봤어요. 아니 선당 근데 후사가 필요한 시점이다. 김준우 위원장 말씀대로라면 김건희 여사가 공식석상의 모습을 안 비칠 이유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 아니 신경을 안 아예 보이는 건 써요? 안 보이는 거지만 그러니까 가만 있자. 가만 있자죠. 가만 있자. 그냥 떡밥을 주지 말자 정도.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동훈 장관이 50억 클럽에 대해서는 그럼 바로 수용하겠다고 초기에 치고 나가거나 아니면 김용남 의원님처럼 뭐 시기를 조절하자고 얘기하거나 지금도 제2부속실 설치는 필요하다. 근데 특별감찰관은 협의하겠다라고 했어요. 그건 어차피 야당의 그 표가 필요한 아니 그렇긴 문제잖아요. 하죠. 근데 예를 들어 특별감찰관과 지금 그동안 북한 인권재단 이사 문제를 이제 결박시켜 놨는데 이걸 떼고 특별감찰관 임명권을 야당한테 주겠다. 쿨하게 툭 가면 차라리 이게 논점이 확 하고 광폭 행보가 되는데 그것도 협의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 폭이 김건희 특별법을 못 받더라도 다른 옵션들 중에 이제 최하의 옵션까지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큰 의미가 없다는 거죠. 예. 김건희 여사 얘기가 나와서 지금 조금 궁금한 게 그러니까 좀 이목을 끌었던 게 김건희 여사가 지금 공식적인 자리에 등장하지 않은 지 꽤 오래됐잖아요. 총선 때까지 안 나올 거다라는 예측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럴 거려. 나와서 왜냐하면 떨어지는 지금 지지율이 덜 떨어지는 게 김건희 여사가 모습을 안 보이기 때문에 그나마 덜 그나마 떨어지는 덜 거예요. 떨어지는 거예요. 다시 공식적인 활동을 하거나 사실은 우리가 엑스포 투표 결과 참패를 했잖아요. 근데 네덜란드 국빈 방문이 예정이 돼 있었어요. 그 이후에 12월에. 그래서 저도 공개적으로 몇 번 얘기를 했는데 이거 국빈 방문을 네덜란드 측에 양해를 구해서 적어도 내년 후반기로 늦추던지 아니면 취소를 해야 된다 그랬는데 그때 갔어요. 근데 대통령의 해외 순방에 대한 여론이 아주 안 좋았습니다. 그나마 이번 달에 잡혀 있던 제가 터키로 기억하는데 그건 취소했어요. 아무도 모르지만 잡혀 있었어요. 원래는 그러니까 매달 한 번 이상의 해외 순방이 잡혀 있었는데 그건 1월 달 거는 취소했거든요. 위기감은 어느 정도는 느꼈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는 총선 때까지는 등장 안 할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좀 모습을 안 보인다라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자의로 안 나오는 건가 아니면 누군가 이렇게 해야 된다 귀띔을 해줘서 그런 건가 하고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은데 혹시 김재섭 위원장님 아세요? 제가 알 수 없죠. 네, 가장 정보 접근성에서 멀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아니 근데 정무적 감각은 뭐 대선 후보 시절에 어떤 공개된 녹취 파일이나 이런 걸 보더라도
뭐 당시는 윤 대통령보다는 김건희 여사가 더 정무적 감각은 있다라는 얘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자의적으로 안 나오는 아, 거다. 이럴 때 하는 해석하고. 얘기가 있죠. 자의반 타의반. 네. 자반 타이반. 저는 아무래도 이걸 알지 않을까 여론이나 이런 걸 수렴했을 것이고 최근에 얼마 전에 개식경에 관한 법률 통과가 됐잖아요. 예, 예. 그게 소위 말하는 뭐 김건희 법률이라는 명칭을 붙일 정도로 어찌 보면 본인의 이제까지의 업적 중에 정말 대표적인 업적이 될 수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도 없었단 말이에요. 분명히 이러한 지지율이 괜찮게 나왔으면 분명히 관련해서 기획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 그 법이 통과됐음에도 불구하고 어찌 보면 야당에서도 그걸 통과를 시켜준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뭔가 메시지가 나오든지 어떤 행사를 했었을 텐데 그런 거 하나가 없었다는 건 지금의 상황이 굉장히 안 좋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는 인식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공식 행사가 전혀 없는 드러나지 않는 영부인에 대해서 제2부속실을 설치하겠다는 것도 모순이에요. 사실은 아무 활동도 안 하고 있는데 제2부속실이 왜 필요해요? 그거는 대외적인 활동을 하고 공식적인 어떤 행보를 할 때 그걸 보조하기 위해서 제2부속실이 필요한 건데 열심히 할 때는 없다가 지금 잠적해 있는 상황으로 볼 수도 있는 상황인데 잠적하는 와중에 제2부속실을 만들겠다. 그러네요. 이것도 모순이죠. 아니 뭐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당연히 필요한 일이고 다시 제2부속실을 찾는 나오겠다고요? 거고. 총선 이후에 어떤 식으로든 또 뭐 그다음 원래 누구 있던 던 대통령이 거였어요. 돼 나는 원래 이게 있던 거고. 나는 그게 정말 저는 그거는 복원을 좀 해야 된다고 국민을 봐요, 무시한다 그래도. 생각이 드는 게 아니 자기들 마음대로 없앴다가 그냥 집에만 내조만 하겠다 해서 없앴다가 이걸 마치 무슨 뭐 은사를 베풀어 줬냐 그러면 국민의 요구가 있으면 우리가 이거 만들어 줄게 이게 무슨 태도인지를 모르겠어요. 당연히 있었던 것이에요. 있었던 것이고 당연히 설치를 했어야 되는 것인데 없앤 다음에 어떻게 뭐 이것을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서 아예 정말 정무적이라면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선당 후사의 정신 혹은 당을 생각하는 용산의 따뜻한 마음이 있다면 임기 종료까지 김건희 여사는 나타나지 않겠다라고 하는 수를 던져야죠 사실은. 그러면 제2부속실 필요 없죠. 그러니까 부속실도 설치 안 하고 원래 대선 공약을 따르겠다.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라고 차라리 치고 나가는 것이 하나의 방법일 수 있죠. 근데 그런 선택조차 얘기 못하는 것 같아요. 지금 용산의 분위기가. 사실 한동훈 위원장이 제2부속실 설치가 필요하다 이 정도의 입장을 밝힌 건 정말 이 제2부속실 설치의 필요성 때문이 아니라 이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한 그 민심을 좀 잠재기 위한 이슈 관리용 아니었냐 이런 이제 분석도 나오더라고요. 사실은 그렇죠.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이후에 민심이 워낙 안 좋아지니까 그걸 달래는 그 수단으로 제2부속실 설치 얘기가 나온 건데 이게 보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더 화를 돋굴 수가 있어요. 이게 일련의 과정을 지켜보면 거의 옛다 부속실 이 분위기거든요, 지금. 근데 미래에 어떤 생길지도 모르는 영부인의 부적절한 행동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제2부속실보다는 특별감찰관 얘기를 먼저 했어야죠. 맞아요. 이걸 무조건 맞죠. 받겠다. 네. 근데 그거는 앞으로의 방지책인 것이고 이미 벌어진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이게 특검법이잖아요. 근데 과거는 묻어두고 미래는 잘하겠습니다. 또 사고가 안 일어나게 하겠습니다가 특별감찰관이고 사실은 제2부속실은 어떤 감찰 기능은 아니고 보조 기능이기 때문에 의미가 공식 없어요. 활동을 안 할 거면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근데 순서도 거꾸로 간단 말이죠. 제2부속실 먼저 얘기 나오고 그리고 여차하면 특별감찰관도 받을지도 모르겠다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역시 예상을 한 번도 어긋난 적이 없어요. 예상대로 해요. 항상. 지금 김용남 위원장께서 지금 김건희 여사 관련한 이 의사 결정이 국민들 화를 더 돋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번에 이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는데 이 이후의 행보도 어쩌면 국민들의 그 화를 더 돋굴 수도 있는 상황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저는 이태원 참사가 발생했을 때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사법 처리의 대상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떤 법적 책임을 물을 만한 상황 내지는 어떤 그 참사에 대한 법적 책임이 있다고는 생각 안 하는데 정치적 도의적 책임은 져야죠. 이상민 장관이 아직도 행안부 장관을 하고 있다는 것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 정도의 대규모 참사가 났으면 당연히
주무부처 장관이나 행안부 장관 그리고 어쩌면 총리까지 내각 일괄 사퇴 정도 할 만한 사안이거든요. 근데 항상 어긋나요. 기대에 보면. 근데 이 특별법도 역시 마찬가지로 흘러갈 거 아닌가 싶어요. 지금 거부권을 행사할 걸로 보시나요? 다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것까지 하면 정말 선거 망합니다라고 보고서는 올라갔을 거예요. 네. 보고선 올라갔다. 네. 그리고 이거를 거부권을 행사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이제는 이상민 장관도 내려야 됩니다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정상적이라면. 근데 얼마나 지금 인기가 없으면 법무부 장관 후임자도 지명을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 그 사람 없는데 이렇게 얘기를 할 것 같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상민 장관이 일반적인 장관이었으면 다 내렸을 거예요. 이미 내렸을 거예요. 이건 대통령과의 특수관계가 아니면 이 자리에 계속 있는 것 자체가 사실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지난번에 탄핵에서 이제 기각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거는 법적인 책임 부분은 자유로워졌으니까 예. 그때 어쨌든 이제 물러나는 방식이 제일 타당했던 것이고, 그래서 이건 세트인데 모든 것이 시기적으로 실기했기 때문에 어쨌든 이거는 특별법을 받을 수밖에 없고, 받는 거에 그치는 게 아니라 하나 더 나아가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아마 정말 우리 김재섭 위원장의 수심이 다크서클이 정말 목까지 내려갈 요새 것이다. 계속 하루에 1년씩 늙고 있는데 제가 최근에 이제 여당의 대응을 보게 되면은 어떤 느낌이냐면 이 호미로 막어도 될 것을 갖다가 지금 다 가래로 막는 그런 느낌이에요. 왜냐하면 뭐 김준우 위원장 말씀을 해주셨지만은 당시 이제 이태원 참사 나고 나서 국정조사가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어쨌든 이상민 장관은 자리를 지키면서 총책임자로서 국정조사에 응해야 된다고 생각했고, 당장 사퇴가 아니라 국정조사가 끝나면 그 조사가 마무리된 이후에 저는 정치적으로는 사퇴를 하는 게 맞다고 봤습니다. 법률적으로 어떤지 몰라도, 왜냐하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국민들은 그걸 보고 있거든요. 그럼 그때 국민 말하자면 이 꽉 끌어오른 김을 누군가는 빼줬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여기까지 왔거든요. 민주당이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든 내지는 뭐 정말로 어떠한 방식으로든 이 이태원 참사 이슈를 계속 가져갈 거를 모르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어느 정도 책임을 지고 미리 선조치를 했었어야 총선을 앞두고 이렇게 우왕좌왕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계속 방치하고 있다가 총선 앞두고 또 특검법 나온다고 했을 때 우왕좌왕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뭐 이태원 특별법 관련돼서 내용 비판들도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피해자의 범위가 너무 무한정 확대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좀 조정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반론도 있지만, 이런 반론이 지금 잘 안 먹혀요. 왜냐하면 이미 여기에 대해서는 여당이 일관적으로 우리에게는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나왔지만은 어쨌든 사회적 참사가 일어났을 때 그거는 정부 여당에게 책임이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또 딜레마에 빠져버린 거예요. 우리가 쌍특검과 김건희 특검 관련돼서도 얼마든지 그전에 선조치를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끌고 왔다가 터진 것처럼 이태원 특별법도 저는 마찬가지로 정치적으로 대응하기 매우 곤란한 상황인 게 사실입니다. 근데 앞서 있었던 이제 쌍특검법이라든지 방송법 등에 대한 거부권 행사 때와는 조금 다른 분위기인 것 같긴 해요. 좀 신중한 느낌이잖아요. 이 상황에서 한동훈 위원장의 정치력이 시험대에 올랐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이거에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관심이 없어요? 별로 관심이 없고 애써 외면하고 있다라는 느낌밖에 안 어. 들어요. 그러니까 특검법이라든지 본인한테 조금 불리한 내용이 나오면 이거에 대한 입장을 정해서 얘기를 하지 않아요, 기자들에게. 특히나 이태원 특별법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까지도 아까 뭐 다들 얘기를 잘 해주셨지만은 이거 뭐 안 될 걸 알았나요? 이거 다 될 걸로 다 예상을 하고 야권에서도 이거 참여를 해라. 그러니까 지금의 여당 국민의힘은 뭐가 문제냐면 이런 특별법이라든지 논의를 하자고 할 때 논의 테이블 적극적으로 들어와서 자신들의 의견을 얘기를 하면 돼요, 입법 과정에서.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그냥 거부해요. 그냥 거부하고 있다가 그러면 이거 다수당이 민주당이고 야권에서 이거 패스트 트랙 태울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때까지도 그냥 가만히 놔둬요. 그냥 퇴장해버리고. 그리고 나서 막바지에 닥치면 그때 가서 이제 와서 이제 우리 이거 그럴 줄 몰랐다. 이 거부권 행사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도대체 뭘 하겠다는 것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조금 거칠게 얘기하면 검사물이 덜 빠진 거예요. 김용남 의원님이랑 다릅니다. 검사물이 너무 안 빠져서. 왜냐하면 판사 변호사는 조정이란 걸 해요. 합의를 봐요. 검사는 요거 되네? 밀어. 그래서 이제 사건을 수사를 하고 기소 안 될 것 같은 건 이렇게 쟁겨둬도 그렇게 알려지지 않아요, 말하자면. 아니면 계속 수사 중이다라고 얘기하면 그만이거든요. 근데 이건 현안이 닥쳤을 때
어떻게 바로 대처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기소하고 수사해가지고 본인이 갖고 있는 정보량이 압도적이고 갖고 있는 물리력이 압도적인 그런 상황이 아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합의도 보고 어떻게 하고 이래야 되는데 생각해 보세요. 사실은 김건희 특검법도 마찬가지인데 사실은 역대 모든 대통령들이 친인척 비리로 재직 중에 다 구속됐어요. 그리고 뭐 이명박 정권 때는 아들 관련해서 내곡동 사저 관련해서 특검도 수용했어요. 세월호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 때 이주영 장관은 이상민 장관처럼 하진 않았어요. 그리고 선체조사위 수용했습니다. 근데 여기는 아무것도 수용을 안 해요. 이게 역대 최악인 거예요. 이 수용성에 관해서.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지금 기본 보수가 기본적으로 했던 스탠스조차도 안 하고 있는 것이 지금 윤석열 정부인데 여기에 대해서 침묵하는 것이 한동훈 검사인 셈인 거예요. 그럼 기존 검찰들은 다 찔렀잖아요. 노건평, 이상득, 김홍일, 김홍걸, 뭐 누구냐 저기 그 김현철 다 찔렀는데 여기 뭐 찌르지도 않고 뭐도 아니고 검찰의 퇴행이에요. 이거는 정말 전 보수의 검사님의 퇴행이고. 입장을 한번 들어보죠. 우리 김진우 위원장님 말씀에 하나는 좀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모든 검사 출신이 다 그렇지는 않아요. 일부가 그런 거예요. 일부.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요 얘기는 좀 여기까지 하고,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이 얘기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16개월가량 심리하던 강규태 부장판사가 최근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그 동기 단체방인가요? 메신저 단체방에 긴 메시지를 보냈다고 하는데 윤재욱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거 무책임한 태도라면서 이제 사표를 냈으니까 또 이제 판사가 바뀌잖아요. 그럼 또 지연이 될 테고 이 대표 재판 지연 전략에 공모한 셈이다. 이렇게 비판까지 했더라고요. 아니 판사님 뭐 인터뷰 그런 내용을 들어보니까 본인도 너무 힘들었다. 그리고 본인도 어째 계획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인생의 계획이 있는데 뭐 결국 내가 예를 들어 부장판사 여기까지 하고 이제 변호사 해야 되겠다. 이 사건 때문에 그랬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의 뭐 재판을 밀어주기 위해서 그런 것 같지도 않고. 그러니까 조금 덧붙이면 이 판사님이 이제 출신 지역이 호남이라는 이유로 좀 오해를 받았다 이런 식의 메시지를 보냈더라고요. 제가 아시는 뭐 호남 출신의 판사분들 중에도 보수적이신 분들 엄청 많고요. 그리고 저는 뭐 이렇게 윤재호 그러니까 재판부 저는 개인적으로는 재판부에 대해서 어떠한 판결의 결과가 나오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어떤 판사의 출신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학연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이런 것들을 정치권에서 판단하는 것이 굉장히 부적절하다 보여요.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사법부의 판결에 대해서는 존중을 해주고 그 결정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것을 존중해주는 것이 오히려 대한민국의 시스템을 지켜가는 마지막 보루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러한 재판부 흔들기죠. 그러니까 윤재욱 원내대표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버리면 또 음모론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저도 사법부의 판결에 대해서 절대 존중하자는 입장이지만 이거는 진짜 무책임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그분이 내가 사또도 아니고 내가 뭐 50명이나 되는 증인을 뭐 해야 되는데 이거 힘들어서 못한다 얘기했거든요. 시간 오래 걸린다. 원래 오래 걸리는 거다라고 했지만 법리적으로 어려운 건 아니라는 것이 법조계 모든 거의 대부분의 의견인 건 사실이고 문제는 이거잖아요. 사람이 많으면 재판을 자주 열어야 되는데 보니까 2주에 한 번 정도 열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 자체는 저는 열심히 안 했거나 귀찮거나 내지는 무책임하거나 정치적으로 편향하거나 여러 가지 이유를 대고 저는 지연시켰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건 되게 무책임했다고 봐요. 근데 지금 이제 이번 주에 그 고법의 강모 판사님이 과로사로 사망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사실은 지금 재판 지연 때문에 국민들의 그것도 많이 크지만 우리가 일을 많이 하는 나라고 그게 법원도 예외가 아니에요. 사실은 뭐 대형 로펌도 예외가 아니고 처우를 떠나서 조금 이게 근로조건이 너무 안 좋아지고 있어요. 사실 예전보다 변호사들이 뭐 서면도 길게 쓰고 그러다 보니까 판결문도 길어지고 그래서 이제는 법원의 어떤 소장 판사들의 어떤 헌신이나 열정페이만으로 거기 뭐 초과수당이 제대로 나오는 것도 아닌 조직이니까 좀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조희대 대법원장도 이번 일에 대해서 좀 이런 측면에서 좀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이게 2주에 한 번 하는 거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50명씩 그 증인 채택하고 신청하고 한 건 검찰도 아마 굉장히 많이 신청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말은 어차피 이 분이 사표를 제출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지금 뒤에 거를 가지고 위증교사 관련해 가지고 되게 심리할 게 많아서 4월 총선 전에는 어차피 결과가 안 나오는 판이었다.
라는 것이 첫 번째고 그럼 결국 결론은 나온다. 그리고 지금 인사처리긴 하고 역대급으로 지금 계속 법원에서 판사들이 쭉 이제 퇴직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판사 증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우리 사회가 또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근데 문제는 요새 판사님들이 절대로 경무에 시달리지 않아요. 10년, 20년 전에 비하면 정말 근무 시간이 엄청 지금 줄었어요. 이게 노동인권 문제로 지금 양 당이 지금 아니, 토론을 하는 이 모양새로 번지기 재판 때문에 지연 예. 상태는 김명수 대법원장 뭐 얼마 전에 퇴임을 했습니다만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이후에 심각해졌어요. 기본적으로 뭐 야근을 하고 안 하고는 개인적인 선택입니다만 재판이 그전보다 훨씬 오래 걸려요. 그리고 선거법 위반 사건은 대법원 규칙에 의하면 6개월 이내에 1심 선고를 예, 하도록 되어 그렇죠. 있어요. 예. 지금 10개월 이상이 지연되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을 이 강규태 부장판사가 만들어 놓고 이번에 사표를 쓴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책임이 원래 있다.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기소가 2022년 9월에 됐기 때문에 2023년 작년 3월까지는 1심 선고가 나왔어야 돼요. 예. 증인이 많았다? 아니 그러면 하루에 2명, 3명씩 심리하면 돼요. 증인 신문하고 기일도 2주에 한 번이 아니고 매주 잡든지 아니면 일주일에 2번씩 잡아도 재판부가 밀고 나가면 특히 형사 사건은 피고인이 아무리 사회적 지위가 높더라도 마냥 끌 수는 없습니다. 이걸 예, 자초했어요. 사실 비난을. 알겠습니다. 이 시점에서 딱 하나만 환기하면 패스트트랙 때 이른바 빠루 논란 나경원 대표 비롯한 모든 사건이 아직도 1심이 안 났다는 알겠습니다.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정리를 좀 하면 어쨌든 이 선거법 위반 사건 이 결론이 총선 전에는 나오기 힘들어졌다라는 전망이 크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육회상쾌 통쾌 정치 토크쇼 정치인싸 어제 오늘 함께해 주신 김용남 전 의원 설주원 부위원장께 감사 인사드리면서 이번 주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지금까지 김준우 정의당 비대위원장, 김재섭 국민의힘 도봉갑 당협위원장, 그리고 김용남 위원장, 설주원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그리고 저는 아나운서 이선영이었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11시 5분에 정치인싸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